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이는 추태로 마무리됐습니다. 국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온데간데 없고 막장 대치만 반복한 이번 국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선 달라질까요? 글쎄요, 22대 국회에 상식을 기대하는 건 사치 같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선 밤새 매몰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잔해물에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서 진척이 더딥니다. 해가 뜨고 시야가 확보가 되면 구조 작업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국은 구조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구조본이 무너져 9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구조됐지만 나머지는 고립 상태로 추정돼 당국이 밤샘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면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가 길어지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급락했던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장중 4천선을 다시 내주는 등 종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안에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들이 전원 교체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대령, 중령들까지 수백 명이 물갈이 될 예정인데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불출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 간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몸싸움과 SNS 조롱 논란까지 벌어지며 회의는 온종일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칼을 갈고 나온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의 반발은 입틀막, 입을 틀어막는다고 받아쳤는데 이 말이 도화선이 돼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 입틀막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급기야 퇴장하다 돌아오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부딪히며 양측의 기싸움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배치기는 소수당 테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민주당도 질세라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맞받으며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가까스로 시작된 질의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만 나오면 고성과 설전이 반복됐습니다. 나와서 해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와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김현지 실장의 권력이 민주당 원내대표보다 강하다는 주진우 의원의 SNS 글에 위원장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의를 중단시키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막 가자는 거네.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싫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논란의 당사자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애초 설명대로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수행하는 대신 대통령실 경내에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출석을 염두에 두라며 대기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여야가 끝내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며 여의도에 오진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22대 국회 수준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의 의혹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쏠린 국정감사장 분위기를 바꾸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용산에 대기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대기쇼라고 재차 역공을 펼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며 김건희 씨의 문화재 사적 이용 의혹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9월 휴궁일에 경복궁 근정전 왕의 의자에 앉아보고 같은 해 3월엔 엄격한 통제구역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기록도 없이 다녀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대통령실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국가의 수장고라든지 또는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도 다시 꺼내들며 당시 가담한 공무원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쏠린 국정감사장의 관심을 전 정권 의혹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다시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애초에 김 실장 출석을 합의해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 대통령이 용산에 김 실장을 대기시키는 쇼를 벌였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치 국회를 존중하는 듯 대기를 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지시쇼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실장은 오늘 하루 종일 대기했다는 대기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산불 일정 동행으로 오후에만 출석을 못하는 거라며 이를 출석 거부라고 표현하는 건 과하다고 언급한 우상호 정무수석을 향해서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모두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사실상 출석 거부쇼를 벌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오후 산불 일정 동행 직전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 오전부터 국감장에 와 있었던 참모들은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번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기소가 처음인 만큼 법원에 동시에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혐의 재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공판은 이보다 5분 늦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 다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 처음으로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기소가 처음인 만큼 동시에 법원을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면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하면 이후 교도관 인솔하에 곧장 법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점심 식사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시간대별 동선을 미리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체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수처 검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김건희 씨 공판에는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명태균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각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오는 24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 거부기를 주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기소 이후 첫 조사를 한 지 2달 만인데 서희건설 측이 제공한 나토 순방 귀금속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고가의 장신구들을 받은 대가로 이봉관 회장 사위의 인사에 힘을 써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조사가 이뤄진 김상민 전 검사 관련 사건을 제외한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서도 캐물을 걸어 보입니다. 금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이셨어요?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적격상 검토.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특검은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 등 각종 선물을 건넨 대가로 위원장직을 얻어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관매직 의혹의 종점은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데 특검은 김건희 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도 잇따라 소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수사 막바지 특검이 본격 매관매직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습인데 앞서 조사실 영상중계 문제로 김 씨 변호인단이 변협에 진정까지 낸 상황에서 김 씨가 다시 특검 조사실에 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씨와의 대질 성사와 무관하게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명 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오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예정대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 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미국의 백악관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확인해보니 사실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총 2장의 공문은 설명 요지와 또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돼 있고 발 씨는 외교부 장관, 수 씨는 주미대사여서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단행될 중장 이하 군 장성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들이 전원 교체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에선 2년 이상 근무한 대령, 중령들까지 수백 명이 물갈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최근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 전원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성 인사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해 단행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을 통할했던 합참 지휘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40명 남짓 되는 합참 소속 장성들은 올해 안에 모두 국방부나 각 군으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합참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진 의장은 또 합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대령, 중령들까지 모두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에 보임된 영관급 장교들은 원칙적으로 3년씩 근무하지만 인사는 합참의장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에 대령들도 연말까지는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합참에서만 장교 300여 명이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군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군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당시 사성장군 7명이 모두 교체돼 군복을 벗었습니다. YTN 9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주택 화재로 30대 예비 부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등 발화 가능 물품에 대한 국과수 정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양손에 노란색 상자를 들고 걸어갑니다. 서울 면목동 다세대 주택 화재로 30대 예비 부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3시간가량 이뤄진 감식에서는 뚜렷한 화재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예비 부부 소유의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배달하는 사람인데 배터리 충전시키다가 불났는 것 같아.
경찰 관계자는 집안이 너무 많이 타면서 육안으로는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역시 화재 원인 추정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배터리에서 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 날 수 있는 건데 가능성을 닫고. 다만 경찰은 집안에서 불이 시작됐고 내부에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를 포함한 발화 가능 물품들이 발견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주변 이웃들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좀 멀리 사나 본데 그 전날 아침에 뭐 먹을 거 해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가면서 엄마 잘 가 그러고 그런데. 경찰은 숨진 예비 부부에 대한 부검 결과와 배터리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구속 전 신문을 포기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 부분을 부여잡은 여성이 다급히 지나가는 차를 멈추게 합니다. 쫓아온 남성이 여성을 향해 돌진하지만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본 시민에게 제압당합니다. 지난 4일 서울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 조합장 60대 A씨가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병원에 옮겨진 60대 여성 1명이 숨졌는데 A씨는 결국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와 해당 조합 관계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전직 조합장인 A씨는 조합 내에서 여러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조합원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A씨는 흉기 난동 바로 전날 조합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확보한 조합의 해임 결의안을 보면 해당 조합원들은 A씨가 주택정비 사업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점을 주요 해임 사유로 적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경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벌인 범행인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문이 무너져 9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구조가 됐지만 나머지는 고립 상태로 추정돼서 당국이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성인 남성 키보다 높은 담장 너머로 대형 구조물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 있는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건 오후 2시쯤. 대형 철제 구조물이 굉음을 내면서 주저앉으며 9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쳐다보니까 저기 넘어가더라고. 무너진 구조물은 가동이 중단된 높이 60m 정도의 보일러 타워. 일정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서 있는 타워 3개 가운데 하나가 주저앉은 겁니다. 사고 당시 고소 작업 차량 기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구조물 위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매물자 가운데 일부를 구조했고 남은 매물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는 상태죠. 저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며 수색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구조당국은 조명을 켜놓은 상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밤샘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일단은 매몰 작업자를 찾고 구조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철 구조물이 장애물로 작용하며 구조 작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혁 기자입니다. 60m짜리 보일러 타워 구조물이 무너지며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바닥이 빈 공간에 4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구조물인데 대부분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대는 안전을 확인하며 구조물 사이에서 매몰자를 찾고 있습니다. 철 구조물을 걷어내기 위해 크레인을 배치했지만 작업을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붕괴로 매몰자가 추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좀 찾아지면은 그 안정화를 우리는 좀 더 시켜가지고 크레인으로 들든지 뭐 해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 작업이 될 겁니다. 이 때문에 구조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는 게 구조 당국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안에 있는 작업자들의 상태, 부상이 심각한지, 출혈이 있는지 등 작업자들의 상태에 따라 골든타임이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야간 구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작업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작업자들의 저체온증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구조와 조심스러운 철거가 병행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구조가 돼야 됩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지난 1981년 준공됐고 지난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폭약으로 철거할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는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크레인 등 중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안보 분야의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 그러니까 공동 설명 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가 길어지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관세 안보 분야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번 주 초에는 나올 거라 예상됐습니다. 회담 직후 대통령실도 2, 3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팩트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뭐 아마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팩트시트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안보 분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을 거듭하던 관세 분야까지 한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계기로 전격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결국 막판 변수로 등장한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동의했지만 미국 내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한 핵기술 관련 사안인데다 핵 비확산 체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요소입니다.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 탓에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는 우리 입장과 달리 필리 조선소 등 미국 내에서 건조하길 바라는 미 측의 요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분야를 포함한 팩트시트가 이르면 이번 주엔 발표될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일단 큰 틀에서 협력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잠수함 건조시설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의혹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후 한미 군 당국 간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이런 움직임에 일본 정부와 현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방송에 출연해 주변 나라는 모두 핵 잠수함을 가진다며 핵 잠수함의 보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집권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하고 수직 발사 장치를 장착한 잠수함 보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읽힙니다. これを原子力も排除しない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することなく議論すべきだということはその通りであります。今でもその思いは変わりません。 다만 요미우리 신문은 원자력 기본법에서 원자력 이용은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안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하고 GDP 대비 2% 방위비 목표를 2027년도에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 등 방위력 강화를 위한 명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급락했던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장중 4천선을 다시 내주는 등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은 수요일을 보낸 코스피는 개장 직후 2% 넘게 뛰어오르며 안정적으로 4천선 후반에 안착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자 우리 증시도 이에 힘입어 장 초반 단번에 4,111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오름폭을 모두 반납했고 장중 4천선이 다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천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지수는 소폭 오른 4,026.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천선이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하며 시장의 중심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날 급락장에서도 지수를 방어했던 개미들은 이날 하루에도 8천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힘을 보탰지만 외국인은 그 2배인 1조 6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반등해 59만 원대를 회복한 반면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내주고 9만 9천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르내림을 거듭하다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8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잦아들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안정되기 전까지 확실한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조정 국면 속에서 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에 1.7원 내린 1,447.7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빅2 규모가 25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대형마트 3사의 온라인몰과 쿠팡, 마켓컬리에서 판매하는 쌀 6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셋째 주 기준 쌀 가격이 1kg당 평균 4,083원으로 나타나 1년 새 30%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본점 외관의 초대형 전광판을 통해 크리스마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다문화 혼인이 다시 늘면서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강릉 육계항에서 정박한 화물선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마약 범죄라며 최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입니다. 한미 공조 수사 끝에 기관실한 공간에서 코카인 1,690kg이 발견됐습니다. 5,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단일 마약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마약을 화물선으로 운반한 혐의로 주범 필리핀 국적 선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선원 B씨에게는 징역 15년, 마약 선적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선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이라며 막대한 양의 코카인이 실제 유통됐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송환된 필리핀 국적 공범 1명도 추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과 해경은 적발 전 배에서 내린 선원 3명에 대해 국제 형사 공조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색과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전해진 속보입니다. 네, 소방당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현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1명이 사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던 중에 현장에서 심정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당국에서 알려온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1명이 구조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대상자가 구조 중에 현장에서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유명 금융회사로 속인 뒤 200억 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거점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을 나눠주며 믿음을 주다가 큰 돈을 투자하면 잠적하는 돼지도살 수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모니터가 질비한 사무실, 책상 위엔 휴대전화들이 널려 있고 대화창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태국과 가까운 캄보디아 국경 도시 오스마의 한 리조트에 있는 사기 조직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 동안 영국이나 미국에 본사를 둔 해외 유명 투자업체 4곳의 직원인 척 속이며 고수익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대화방에선 공범끼리 하나는 투자 전문가인 양 종목을 분석했고 다른 하나는 투자 성공담을 꾸며내며 바람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이들에겐 가짜로 만든 주식 매매 앱을 휴대전화에 깔게 했고 돈을 입금하면 정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쌓다가 더 큰 투자금을 입금하면 잠적했는데 피해자 229명이 퇴직금부터 아들 결혼자금까지 모두 194억 원을 뜯겼습니다. 돼지 도살 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조금씩 피해금을 늘리도록, 현치금을 늘리도록 쫙 늘린 다음에 한 방에 싹 들고 튀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경찰은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은 구속해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였는데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돈벌이나 카지노 빚 때문에 불법인 줄 알고도 캄보디아 조직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피해 정말 크죠? 이런 불법 사이트는 대체 누가 만들고 퍼뜨리는 걸까요? 도박 사이트 수백 개를 제작해서 판매한 꼭대기 범죄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도박 사이트 판돈을 다 합쳐보니 5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광주 지역 한 오피스텔을 급습합니다.
도박 사이트 제작 판매 조직의 자금 관리책을 검거한 겁니다. 범죄 조직이 숨겨놓은 범죄 수익금도 찾아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열자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만 모두 4억 8천여만 원.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국내 최대 도박 사이트 제작 운영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 266개를 제작한 뒤 해외 카지노 영상을 연결해 팔았고 개당 월 300만 원씩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무려 5조 3천억 원.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00개가 넘는 범죄 계좌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한 끝에 총책과 조직원 14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주요 간부 7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며 대화 시에는 실명 또는 휴대폰 사용 금지 등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를 판매하고 운영해 얻은 범죄 수익금 33억여 원을 추징했고 총책 등 주요 공범 10명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도박 범죄를 막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짙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는 오늘 밤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내일 해소되겠습니다. 내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등 붉게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 입동이지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9.1도, 대구는 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에도 비가 올 텐데요. 제주도를 제외하면 내리는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외교 일정 강행군으로 몸살이나 일정까지 취소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공개 일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지역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울산 매몰 사고에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노란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강원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앞서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 강행군으로 인한 몸살로 일정을 취소한 뒤 하루 만에 다시 공개 일정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등 각종 진화 장비를 둘러봤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하면 즉각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군, 산림청 사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초장에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확 전력을 투입해가지고 원점 진화를 하게 그렇게 말합시다. 책임 주체만 명확하게 하자. 이어 국방부와 산림청의 합동 산불 대응 훈련을 참관하고 산불 진화 헬기에 타 동해안 일대를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불의 범정부적인 압도적 초기 대응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방문은 이러한 지시사항을 직접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다라는 생각으로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외교 이벤트를 마치고 짧은 휴식 뒤에 국정에 복귀한 이 대통령. 민생과 안전 행보로 정상외교 성공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 예결위 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확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거란 정부 여당과 달리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점검했던 국회 예결위. 하루 뒤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728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종합정책질의 시작 전 정부가 먼저 제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재정을 투입해 미래 산업 전환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조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를 복원한 걸 두고 내로남불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활비 없어도 국정은 마비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예산을 복원시켰다며 이제라도 석고되지 않은 한편 책임자들은 직접 예결위에 출석해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예결위에서 국민에게 한미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합의가 양해 각서, 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 야당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한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절차를 지키라고 맞섰습니다. 매년 30조 원 가까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비준도 없이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하겠다.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여야는 하루 더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 주부턴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충북 지역을 찾아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K바이오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에 이어 경기도를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경기 용인시 신봉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마무리됐는데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관세 덕에 한국 등과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패소하면 플랜 B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재판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패소하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각국의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You have a lack of economic strength. That's national security also. But we have great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hose tariffs. So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if we lost that ruling. 관세 덕에 유럽연합과 일본은 물론 한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플랜 B를 가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장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면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직접 말했을 거라며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 believe that what he's done is well within the bounds, and so we'll see what the court does. And heaven forbid if it were reversed, because it would create chaos.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소송을 낸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1,000억에서 2,000억 달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으로 꼽고 있는 관세 정책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세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내세워 관세 부과를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에서 보통 한 달에 $1,000,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이상에 공급되던 위고비 등 주요 비만 치료제 가격이 $250에서 $350, 우리 돈으로 36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젯바운드 제약사 일라이 일리 그리고 위고비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내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제약사는 비만 치료약을 최애국 기준으로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며 위고비 가격은 월 $1,350에서 $250로, 젯바운드는 월 $1,080에서 $346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선 여전히 마약갱단 범죄 그리고 치안 불안 문제가 심각한데요. 평균 2달 반마다 시장이 살해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일간지는 2000년대 들어서 현직 시장과 시장 당선인 119명이 피살됐다며 2.5개월마다 한 명씩 숨진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흔한 범행 사례는 매복 뒤의 총격인데요. 오아사카주에서는 24명, 미초아칸주 20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 집권별로 나눴을 때 가장 치명적인 시기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정부 때인 2012년에서 2018년으로 총 42명이 숨졌습니다. 펠리페 칼데론 전 정부 때에는 3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프랑스 시장 운영 중단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쉬인을 통해 발송된 소포를 공항에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엑스크를 통해 샤를드골 공항 세관원들이 쉬인에서 발송된 모든 소포, 또 20만 개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은 정부가 쉬인을 상대로 시작한 사이트 운영 중단 절차의 일환으로 48시간 이내에 플랫폼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몽살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불법 제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쉬인 사이트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이 판매되고 쉬인이 파리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전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뒤에 치러진 첫 일반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죠. 조기 레임덕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는 미국 내 물가와 경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중지도 끝내라고 공화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집권 2기 첫 해 성적표로 여겨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미국 물가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은 물론 석유와 가스 등 모든 생활비가 민주당 집권 당시보다 크게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How much does a Thanksgiving meal cost compared to last year, right? And it always goes up, up, up. It's 40%, 30% more. Is 25% lower than 1 year ago. Isn't that great?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어려움이 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민생보다 외교와 전쟁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And I think a
a rebuk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This is really a warning light to the White House. 트럼프는 동시에 역대 최장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잡는 즉시 1시간 안에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거라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경제와 일상에 타격을 받는 국민이 여당 책임론을 더 강하게 제기하며 민심 악화가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If you read the pollsters, the shutdown was a big factor, negative for the Republicans, and that was a big factor. 두 번째 대선 승리의 결정적 공신이었던 경제 문제가 1년 만에 아킬레스건으로 돌아오면서 트럼프의 정책과 전략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금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야구의 황금 세대 하면 박찬호, 임선동, 박재홍 등의 73년생, 추신수, 이대호, 오승환 등의 82년생들이 꼽히는데요. 최근엔 03년생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번 WBC를 준비하는 대표팀에서도 03년 황금 세대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내년 3월 WBC에 앞서 체코, 일본과 평가전을 위해 모인 야구 대표팀. 30대가 3명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최근 대표팀에서 반짝이는 활약을 했던 03년 황금 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타선에선 안현민이 시즌 최고의 활약을 발판 삼아 주전 한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엄청난 힘과 뛰어난 선구안으로 대표팀에서도 중심 타선 한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웅은 가을 야구의 영웅이었습니다. 한화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타율 6할 2푼 5리에 홈런 3개. 노시환과 송성문, 문보경 등이 버티고 있는 대표팀 3루수 경쟁은 김영웅의 합류로 더 뜨거워졌습니다. 마운드에서 03년생은 대표팀 단골 문동주와 박영현, 그리고 롯데에서 올 시즌 가능성을 보여준 이민석입니다. 특히 2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책임졌던 문동주는 이제 대체에 불과한 대표팀 선발 투수로 성장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고개를 돌리면 다 친구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만큼 03년생들이 야구를 잘하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번 명단에 빠졌지만 지난 시즌 MVP인 기아 김도영을 비롯해 롯데의 윤동희, 삼성의 이재현 등도 내년 WBC 대표팀 승선을 노리는 동갑내기 친구들. 더욱 강력해진 황금 세대들이 국제대회에서 침체에 빠진 대표팀 재도약에 선봉에 섰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21년 만에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를 획득한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꿈의 무대 자체 선 것 자체가 좋았다면서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선수들에게도 도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2연패를 달성한 다저스의 역사적 순간을 김혜성은 그라운드에서 함께했습니다. 월드시리즈 7차전에 대수비로 나와 경기를 마무리한 겁니다. LA 도심 카퍼레이드까지 즐기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김혜성. 시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혜성은 7차전 출전에 설렜다면서도 벤치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야구 선수가 다 경기에 나갈 수 없잖아요. 올해 포스트 시즌 때 제 역할은 백업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초조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로서는 두 번째로 21년 만에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를 끼게 됐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는 엄격했습니다. 이번 시즌 점수는 30점 정도라며 내년 시즌 목표를 지금의 자신을 넘어서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항상 제가 야구 선수로서 항상 새기는 목표인데요. 작년에 저보다 잘하는 게 일단 첫째 목표고요. 메이저리그를 고민하는 선수들에겐 도전을 조언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살고 한번 야구하는 거
어떻게든 꿈에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큰 무대에 도전하고 싶다며 국가대표팀에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김혜성. 꿈의 무대에 도전해서 일궈낸 메이저리그 승리로 다저스에서 받을 우승 보너스만 7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인데요. 추위 대신 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중 수도권 지역과 충청, 전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마스크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경북 내륙 등 붉게 표시된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9.1도, 대구는 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20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낮 사이 영동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에도 비가 올 텐데요. 제주도를 제외하면 내리는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다만 금세 기온이 오르겠고요. 수능일에는 예년보다 온화해서 큰 추위 걱정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